기자의 정의를 좀 찾아봤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니 기록하는 사람, 이게 기록할 기와 놈 자자를 쓰거든요. 찾아보니 신문, 잡지, 방송 따위의 시를, 기사를 취재하거나 써서 편집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조금 더 분화돼서 취재, 사진, 방송 이런 분야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사실 핵심은 기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의 의미도 찾아봤는데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는 행위, 그리고 그런 글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후일에 남길 만한 사실이라면 진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뉴스거리가 되고 새로운 사실이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기자의 이제 지켜야 할 두 가지 강조 덕목이더라고요. 강인규 교수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기사가 잘못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관점을 고루 다루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이를 굳이 강조한 이유는 언론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아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제약을 가지긴 해요. 그럼에도 헌법상 보장된 명백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의 모두에 의한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키라고 강조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팩트, 사실과 함께 관점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같은 사실을 다루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기사 내용이 천지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면은 정말 신문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얼굴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타이틀 밑에 있는 바로 아래 기사를 머리 기사 혹은 탑 기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컨, 서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전체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로 꼽혀서 여기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8월 20일자 인천일보 모습인데요. 금요일자라서 이제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것도 기사가 아닌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맨 하단에는 광고가 보통 붙고요. 근데 이 같은 일면 모습이 점차 바뀌고 있어요. 이게 2016년 10월 6일자 창간 70주년을 맞은 경향신문의 일면 모습입니다. 좀 인상적인 게 혹시 보이실까요?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이렇게 같이 있죠. 그리고 아래는 사실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안 보실 것 같아 읽어드릴게요. 오늘 알바 일당은 49,000원. 내게도 희망이 있을까? 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창간을 맞아서 이제 획기적인 실험적인 시도를 한 거죠. 이게 일면 정식 모습은 아니고 이걸 펴면 일면의 모습이 다시 나오는데 이제 그 앞에 사회 문제를 조금 더 고발하고자 그리고 이목을 끌고자 이런 일면을 시도했어요. 경향신문이 이런 걸 재밌는 걸 많이 해요. 이것도 2019년 11월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 산재로 사망한 이들의 명단과 사유를 쓴 일면 모습입니다. 이거는 호주의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의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신문, 언론 자유를 해방 놓는 그런 법이 이제 통과되기 직전이었는데 거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아예 일면을 죽 꺼서 아무 글도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지역신문은 정말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프로 스포츠를 다룰 때도 전국신문과 지역신문은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2018년에 SK 와이번스가 우승을 했을 때 인천일보는 일면 머리 기사로 반전 드라마를 썼다. 8년 만에 챔피언이 되찾았다는 이 의미를 정말 강조하면서 다뤘지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같은 날 사진 기사로만 처리하고 말거든요. 대신 우승한 기사 자체는 안쪽으로 조금 넣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로컬리즘이라는 건데요. 지역 신문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안에만 집중해서 뉴스를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과 전국을 다루는 신문과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게 돼요.
여기서 SK 와이번스가 인천에선 정말 여기 연고를 가진 중요한 팀이지만 사실 전국 신문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닌 거죠. 이 차이를 보여주는 게 일면에 드러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문을 분석하고 뜯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가장 큰 글씨로 재활용 늘리고 봉사시간 받고 자원순환 해수 로봇 일석이조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이건 기사문의 제목인데요. 이게 온라인으로만 기사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면은 한정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목 글자 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재 기자 외에도 신문에 게재할 기사들을 고르고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결정하는 편집 기자가 별도로 신문사에 있는 겁니다. 제목 아래에 네 줄이 보이는데 이걸 부제라고 불러요. 역시 이것도 편집 기자의 몫입니다. 제목과 부제 모두 기사 전체를 요약하고 간추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보기 좋게 글자 수를 맞추는 것도 편집 기자의 능력입니다. 아래 사진이 이어지는데요. 이전엔 기사문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요즘은 사진 한 장이나 영상 미디어 이런 게 힘이 커지다 보니까 독립된 형태로 사진 기사가 중요하게 다뤄지곤 합니다. 아래 보면 사진 설명이 이어지는데 한두 줄로 간단히 사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진 기자의 영역이라서 바이라인을 보시면 사진 기자 이름이 별도로 달려 있어요. 이제 글 부분이 취재 기자의 영역인데요. 보통 맨 윗 문장을 리드문이라고 불러요. 리드문은 기사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이 기사는 특이하게 조금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장 생생함을 좀 살리기 위해서 학생들의 인터뷰를 별도로 올린 거예요. 두 번째 문장까지 리드로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육하 원칙에 맞춰서 최대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하는 문장이 이어지거든요. 리드 문장 다음을 보시면 19일 계양고, 그러니까 현장 취재를 어디서 했는지와 그리고 자원순환 해수 로봇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순환 해수 로봇이 등장했으니까 이후부터는 이걸 설명하는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취지인지 이런 내용들을 쭉쭉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사 형태는 보통 아래로 내려갈수록 덜 중요한 문장을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아랫부분에는 인터뷰 문장이 들어가요.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자원해수 로봇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맨 아래에는 취재 기자의 바이라인이 첨부되는데요. 이 기사가 해당 기자의 취재 내용이라는 걸 증명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기사가 등장하고 있긴 한데 가장 기본은 이 같은 기사문이에요. 역 피라미드 꼴로 진행이 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리드문을 쓰고 아래는 설명문과 함께 기사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서술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인터뷰 문장을 통해서 기사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형태를 익혀야만 조금 더 응용된 형태의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사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사실을 담는 글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기사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한쪽 입장에 치우쳐서 쓰기보다는 양쪽의 입장을 같이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립적으로 들어가지고 기사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기사를 쓸 때 사실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느냐인 것 같아요, 독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취재를 할 때 가장 사실과 가깝게 취재를 하고 그리고 계속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거쳐서 취재를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통화 목록을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랑 하루에 한 10번 전화할 때도 있어요, 많으면은. 그 정도로 계속 이제 저도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객관적인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마 기본이 되는 기사 형식인데요. 이제 이 스트레이트 기사는 뉴스 기사의 경우
기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걸 제일 잘 지켜주는 기사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역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트레이트 기사는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위에 상단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역 피라미드 형식으로 글이 진행이 되거든요. 육하원칙이 기사 쓸 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다들 국어 시간 때 배웠죠. 육하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왔어요. 기사에 쓸 때 어떻게 도입이 되는지. 여기 보면 분홍이가 8월 인천일보에서 보도자료와 기사 작성하는 법을 교육을 통해 기사 쓰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문구를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기사글로 쓴다면 이제 밑에 보이는 빛나학교에 재학 중인 분홍이는 기사 쓰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8월 인천일보에서 하는 기자 교육을 통해 보도자료와 기사 작성법 수업을 들었다. 여기 보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인천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자 도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게 리드예요. 이 리드는 아무래도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쓰는 문장인데 여기 보면은 이 한 문장에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이트 기사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이제 문장을 맨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제 문장을 넣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현장감을 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왔습니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을 다룬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사에서 사실 현장감을 느낄 일이 많이 없어요. 기사는 보통 틀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사실 위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맞춰서 다루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이 형식을 파괴하는 그리고 현장감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는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르뽀라고 부르는 르포르타주와 기획기사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르뽀, 르포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불리는데 이게 프랑스어라고 해요. 원래 탐방, 보도, 보고를 뜻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사실 포인트는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묘사가 핵심이 됩니다. 독자가 읽으면서 내가 마치 현장에 있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끼게끔 글을 쓰는 게 핵심입니다. 기획기사는 이런 생생함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면에 다뤄지는 그리고 뭐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까지 같이 논의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르뽀예요. 일단 르뽀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묘사가 정말 핵심이에요. 이제 첫 문장이 첫 경매 누가 1등 하나 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첫 경매 누가 1등 하나 볼 거예요. 자, 까리까리 신경 써주세요 한 번 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걸 아주 위로 빼서 현장감 있는 생동감 있는 기사의 느낌을 살렸고 그 다음은 2일 오전 2시 뭐 남촌 도매시장 채소동 경매사의 입에서 알아듣기도 힘든 주문과도 같은 말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로 문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기사 보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첫 새벽에 이 도매시장이 보통 진짜 새벽에 문을 열어요. 이 새벽에 정신없는 그 느낌을 다 살리면서도 맨 마지막에 이제 중략하고 뒤로 넘어갔을 때 새벽 3시를 넘긴 시간에 이제 기사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제 구입한 농산물을 나르는 분의 인터뷰를 다룬 다음 이분이 시동을 거는 모습을 다루면서 아직 동이 트기도 한참 전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도매시장의 일상을 이 도매시장 밖을 벗어나가는 것까지 다 다룬 정말 보이는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기획기사는 탐사 보도로도 불리기도 해요.
이 기획 기사에 대해서 데이비드 프로테스 교수는 분노의 저널리즘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왜 분노의 저널리즘이냐? 탐사 보도가 아니었다면 묻혔을지도 모를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보는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이 분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춘 보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3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강조했는데요. 견고한 증거 찾기, 그리고 분명한 악당과 피해자 찾기, 그리고 3번 정책이나 정책 위반자와의 연관성 찾기, 이렇게 3가지를 들었다고 해요. 이제 증거라고 하면 뭐 기록물이나 이런 증거도 있겠지만 증인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한 명으로부터 들을 건 아니고 여러 명의 증언자로부터 여러 부분에서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 크로스 체크를 한 다음에 이게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명백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증거가 명확해야만 탐사 보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다음 악당과 피해자 찾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는 악당의 방점에 맞췄다기보다는 피해자, 이 상황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조명함으로써 이게 바뀌어야만 하고 이 현실이 부당하다는 걸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정책적으로 무조건 변화가 있어야만 피해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까지 제시를 해야만 탐사보도의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가장 최근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나온 기획인데요. 경기도의 교육기관에서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찾아가보고 그리고 일제 잔재를 어떻게 해소하고 없애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3차례로 기획을 전개를 했거든요. 보시면 이제 교포의 순환사라고 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들을 조명하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현장의 모습은 어떻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전문가의 목소리까지 같이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8.14, 그러니까 8월 14일은 매년 위안부 기림의 날이거든요. 그 위안부 할머니의 인터뷰까지 같이 다루면서 효과적으로 좀 분석을 해냈습니다. 이건 3차례의 기획으로 다뤄졌는데 사실 기자로서 가장 뿌듯할 때가 실제 변화를 이끌어낼 때거든요. 이 탐사는 보통은 제도적인 변화까지 같이 논의하기 때문에 사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탐사 기획이 나가고 나서 지자체든 뭐 여기서는 도교육청이겠죠? 여기에서도 되게 면밀하게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같은 탐사 기획 보도도 점차 진화해 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다룰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독자들에게 어떻게 더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시작된 것인데요. 뉴미디어, 특히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SNS 뉴스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의슐랭 가이드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만들었고요.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슐랭 가이드를 본딴 맛집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전국 군구의회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해서 우리 동네 맛집이 어딘가라고 부제를 잡았는데 사실 이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한 차원의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일반 의원들에게 나오는 건 아니고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이렇게 직급이 있는 의원들에 한해서 매달 나오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의정 활동에 있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용이다 보니 사실 언론이든 시민이든 감시가 소홀한 게 사실이에요. 2018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일보에서는 전국 군구의회의 업무 추진비를 분석해서 업무 추진비가 실제로 어떻게 방만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기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서울신문의 기사인데요. 서울신문은 코로나19로 심각해지고 있는 격차에 대해서 최대한 다루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가 편의점에서 만난 아이라는 주제예요. 결식 아동이라고도 다들 부르는데
밥을 굶는 아이들을 직접 취재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고, 적절한 통계를 사용하면서 독자들에게 수치로 그리고 데이터로 이게 실제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인터랙티브 같은 이런 SNS 뉴스 특징이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기사가 그렇긴 한데 특히나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쉽게 그리고 아주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신문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르뽀 기사 써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바이라인이 있어야 하거든요. 바이라인은 여기 보이듯이 내 이름과 기자 다음에 이메일 주소로 구성이 돼요. 이메일 주소가 간단하고 쉬울수록 알려주기도 편하고 연락하기도 좋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이건 각자의 개성과 그리고 자신을 좀 어필하는 그런 요소로서 바이라인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기사문에서는 나는, 저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칠판 바로 앞 첫 줄에 앉은 이하진 양의 표정엔 졸음이 가득하다. 미성년자까지는 보통 양과 군이라는 지칭을 써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친구를 다룰 때는 나이와 양군을 쓰면 좋겠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며 화면 속에 보이는 일일 강사 김은희 기자의 목소리가 아득해졌다. 여기에서도 아득하게 들리는 건 나 자신이 맞지만 내가 뭐 아득하게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르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의 있게 이제 공손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취재원과의 대화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기사에 쓰자라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서 제가 1번으로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궁금한 거,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이걸 봤을 때 독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이 글은 사실 되게 재미없는 글이 되잖아요. 근데 인터뷰 기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려주는, 홍보해주는 기사인 건데 어찌 보면 그러면 독자들이 무조건 이 기사를 보게끔 재밌게 써줘야지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조금 더 많이 기사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기사를 쓸 때 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지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터뷰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얘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을 해서 뭐 이렇게 기사를 많이 보면 그것도 좋겠지만 내 지역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금 더 홍보해 주는 게 어찌 보면 또 기자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저의 뭐 선생님 아니면은 뭐 친구, 가족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터뷰가 될 수 있거든요. 인터뷰를 하더라도 만약 그분이 좀 익명을 원하시면 이름 나가는 걸 꺼려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배려를 해주는 게 기자의 또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이제 A씨 아니면 김모씨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서 기사를 저희는 쓰는 편이거든요. 뭐 제가 지역민들을 인터뷰하는 게 되게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나 지역에서 중요하신 분들을 또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이렇게 지역민 기사들과는 좀 다르게 분량의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아무래도 유명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조금 기사를 이렇게 크게 쓰는 편인데
유명인들 기사를 쓸 경우에는 되게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담더라도 충분히 다른 독자들한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역민들을 취재하는 거를 되게 추천을 해요. 지역민들이라고 했을 때는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엄청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기사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서 인터뷰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이렇게 수첩이랑 펜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적는다거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걸로 이렇게 적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 눈이 안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되게 인터뷰를 할 때 불편해 하세요. 특히 이렇게 어떤 게 쓰여지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불편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수첩으로 이렇게 펴놓고선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은 이 사람도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기자가 뭘 적는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슬쩍슬쩍 봐요. 근데 잘 적히고 있네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이 들면은 좀 더 마음을 터놓고선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제 친구들이 이걸 다 받아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한테 여쭤봐요. 녹취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허락을 구한 다음에 이제 녹취를 하고 기사를 쓸 때 수첩에 쓰지 못한 거를 이제 녹취를 다시 풀어가지고 이제 쓰는 편이에요, 기자들이. 일단 인터뷰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인사,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또 예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랑 얘기를 할 때 가끔은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쓰더라도 눈을 마주쳐서 한번 봐주고 그리고 그냥 혼자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때 이제 조금 동조해주는 제스처나 뭐 이런 걸 해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준비를 아마 이제 질문 몇 개를 준비해 가더라도 그 질문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질문이 너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인터뷰 시간이 너무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좀 스킬을 좀 쓰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이야기도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누군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인터뷰 자체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을 꼭 빼먹지 말고 친구들도 이제 인터뷰 대상은 그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짝꿍이랑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기사를 써보는 것도 참 친구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한 걸 토대로 일상생활에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터뷰 자체가 뭐 취재할 때도 많이 쓰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이제 누군가를 대면했을 때 이런 걸 좀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 기사는 듣는 이의 생각의 속도와 깊이를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쓰고 그리고 최대한 구어체로 이 구어체라는 거는 말하듯이라는 말이죠. 우리 구어체의 반대라고 하면은 문어체. 글을 쓰는 이 문체랑 말하는 문체가 다르죠. 그래서 구어체로 쓰고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 즉 짧게 말하듯 쉽게 써야 한다. TV를 생각했을 때 한 번 지나가 버린 걸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번 일회성이기 때문에 최대한 듣는 사람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알맞은 속도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쉽게 써야 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짧은 문장을 써야 된다. 이게 되겠네요. 자,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 스트레이트 기사 그리고 리포트 기사 그리고 새로운 형식 최근 이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뉴스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자, 스트레이트 기사가 뭔지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트레이트 기사는 앵커, 그 뉴스를 진행한 사람을 앵커라고 하는데 기자가 쓴 기사를 쭉 읽어 내려가는 걸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해요. 단신이라고도 하고 주로 이 3-4문장으로 구성이 되고 뭐 많게는 6문장까지 구성이 되는데 단순히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단순히 이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둔 이 기사를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해요. 기자가 쓴 기사를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을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춘 기사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이 기사의 종류는 이 리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방금 바와 같이 앵커가 어떤 자료 화면이 나갈 때 기사를 쭉 읽어 내려가는 뉴스도 있었고, 또 어떤 뉴스는 이 앵커가 비디오 화면을 넘기면서 이 화면에 이 기자가 등장해서 여기가 어떤 현장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기자가 직접 이 설명하는 영상이 있죠. 그런 거를 이 리포트 기사라고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이 기자가 영상 속에 등장하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왜 이런 취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취재하겠다는지 이렇게 직접 이 기자의 목소리로 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걸 리포트라고 하죠. 기자가 찍은 영상과 함께 기자 내레이션이 들어가죠. 아까는 이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직접 원고를 읽었다면, 이번에는 이 기사를 취재한 기자가 직접 기자의 목소리로 이 원고를 읽는 거죠.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드려서 왜 이런 취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기자가 말하는 바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인터뷰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스트레이트 기사는 어떤 사실의 전달이나 정보의 전달에 초점이라면, 리포트 기사는 뭔가 현장감을 느끼게 하면서 어떤 사회 문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 측면이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감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기자가 직접 출연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런 이 목적으로 이 리포트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뭐 조금 이제 새로운 형식의 뉴스가 등장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로 이 시청하는 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뉴스를 또 많이 접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유튜브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뉴스가 등장을 하기도 했는데, 다짜고짜 이게 어떤 뉴스다,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멘트나 자막 없이 그냥 음악과 영상으로만 이 뉴스가 시작을 하죠. 기자의 멘트라던가 뭐 앵커의 멘트, 그리고 기자가 등장하지도 않고 오직 그 말하고자 하는 영상을 담은 영상과 음악, 아니면 효과음, 그리고 효과, 자막만으로도 이렇게 뉴스를 구성하는 새로운 형식이 등장을 했어요. 이런 형식의 뉴스는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 동영상 플랫폼이 생기면서 새로운 양식으로 발전했다고 보기도 해요. 뉴스, 기사에는 이렇게 크게 이 두 종류, 새로운 형식까지 해서 세 종류의 이 기사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짧게 써라, 말하듯 써라, 그리고 쉽게 써라, 그리고 스트레이트 기사를 한번 써보고 또 리포트 기사를 한번 써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소리내서 읽어봐라. 자, 이렇게가 이 기사 쓰기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짧게 쓰는 거 뭐 간단하죠. 문장을 생략하고 나눠 쓰기, 그리고 말하듯, 아까 말했듯이 이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그리고 쉽게 써라. 우리가 뭐 어려운 말을 쓰면은 유식해 보이고 누구나 다 알지만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사실을 이해시키려는 목적의 글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말을 쓴다고 좋은 기사가 아닙니다. 원래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 오늘 오후 대책회의를 연 새누리당은 국회법 정상화 전담팀을 구성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허락 없이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야당이 이를 무기로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각종 법안 및 예산 처리와 연계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도 안 되고, 읽으면서도 숨차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말을 했지만 이 듣는 사람은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마 한 번에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이 내용의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대책회의를 열어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기로 각종 법안과 예산 처리를 연계시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훨씬 짧아졌죠, 문장이. 그렇죠? 물론 뭐 한 문장이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짧게 써도 정보 전달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이 이번엔 문장을 나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탄원했지만 세무공무원 비리를 끊기 위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땡땡땡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유지했습니다. 그냥 내용을 이 글을 안 보고 듣기에는 뭐 어떤 이 재판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났나 보다라는 막연한 이해는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있었고 누가 뭐 어떻게 해서 판결을 받고 얼마나 형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글을 뭐 여러 번 봐야 이해가 될 정도인데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탄원했지만 세무 공무원 비리를 끊기 위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라고 일단 문장을 한번 끊었죠. 그리고 이제 내용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문장을 끊고 새로운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법원은 또 땡땡땡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굳이 한 문장으로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짧게 두 문장으로 쓰는 게 읽는 사람도 편하고 또 듣는 사람도 어떤 내용을 정리할 시간을 주면서 그 다음 내용을 들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하듯 써라. 우리가 글을 쓰는 문장하고 말을 하는 문장은 확실히 달라요. 글로 쓰기 위해 쓴 문장을 말로 그대로 읽는다고 하면 굉장히 이질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원래 기사는 민주당 전병현,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내일 공동 발의할 특검 법안은 국정원과 국방부 등 정부기관과 소속 공무원,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 행위와 축소, 은폐, 조작, 비밀 공개 등 그 밖의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신문 기사예요. 우리가 이걸 한 번에 읽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한 번만 듣고서는 그 문장을 한 여러 번 곱씹으면서 들여다봐야 누가 연루가 됐고 어떤 내용에 관한 이 기사구나라는 게 파악이 되지.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죠. 야권 연석회의가 마련한 특검 법안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과 국방부 등 국가기관과 소속 공무원 또 이들과 공모한 민간인의 불법 선거 개입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축소하고 숨기거나 조작한 일은 없었는지, 비밀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는지 등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은 읽는 사람도 편해요. 그만큼 그 호흡에 맞춰서 이 글을 쓰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에게도 편하지만 듣는 사람도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쉽게 써라.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3조 4,57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 내고 장학금 유형에 대한 지급률은 최고 40% 상향 조정됩니다. 뭐가 올랐다는 얘기 같은데 뭐가 올랐는지 사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애초 3조 3천억 원이던 국가장학금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셋째 아이 등록금 지원을 위한 예산 1,225억 원을 포함해 1,500억 원 증액됐습니다. 자꾸 뭐가 예산이 늘었다, 어떻게 변경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7천억 원가량 늘어난 3조 4,57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상향 조정됩니다. 늘어났다는 말이 상향 조정됐다는 말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 굳이 상향 조정된 뭔가 조금 더 유식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이란 말보단 그냥 늘어난이라는 말이 듣는 사람도 훨씬 편하고 이해도 쉽고 그렇죠? 자,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이 위인 바로 2분위의 경우 지난해 지급 기준액의 60%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엔 전액을 주기로 하는 등 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셋째 아이 등록금을 지원하는 데도 1,200여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훨씬 더 정보 전달이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굳이 어려운 문장, 어려운 단어를 골라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인 이 스테이트 기사를 탄탄히 연습을 해야 더 훨씬 밀도 있는 분량의 기사를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한 문장이 또 너무 길었다고 생각되는 기사. 문장이 길면 사실 쓰기는 편해요. 문장을 나누는 것보다 한 문장을 쭉 쓰는 게 편한데 대신 안 좋은 점은 한 번에 이해가 쉽게 되지 않고 또 읽는 사람의 호흡이 너무 짧아서 한 호흡에 다 읽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문어체라고 생각되는 기사. 아까 사실 전달에서는 어제 며칠 오후 1시 반경이라고 써도 읽을 때는 며칠 오후 1시 반쯤 이 구어체를 써라. 내용이 어려서 쉽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사를 골라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든지 아니면은 이 방송 뉴스를 보면은 요새는 다 그 원고가 그 밑에 다 달려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한번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지? 이 문장은 너무 길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고쳐보면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